질의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보현은 궁지에 몰렸다. 그때 야당 의원 중 한 명이 다른 각도에서 질문했다. 손 증인, 혹시 이번 사건 뒤에 다른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수 전 전무의 배신이 단순한 개인적 욕심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보현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저는 더 큰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모 말입니까?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즉시 제지했다. 증인은 추측이 아닌 사실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증인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결국 보현은 제대로 된 해명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정감사를 마쳤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언론들은 일제히 보현을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손보현, 국정감사서 해명 실패. 진실 숨기는 손보현. 국민 실망. 책임지지 않는 기업인의 민낯. 모든 언론이 보현을 매장시키는 듯한 보도를 했다. 그날 밤, 보현은 절망에 빠졌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론의 칼날은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박철민 기자는 여전히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질 예정이었다. 언론의 칼날은 이제 막날을 세우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20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국정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보현은 집에서 치과하며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박철민 기자는 여전히 취재를 계속하고 있었다. 손보현 씨,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박 기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보현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응답했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김태수와 정치권 인사들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 차원의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현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온 것이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관련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보현은 박 기자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다. 이 자료를 보세요. 박 기자가 펼쳐 보인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김태수가 지난 3년간 여러 정치인들과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돈들이 모두 어디서 나온 건가요? 대부분이 한양건설을 통해 조성된 정치자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 기자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김태수는 이미 3년 전부터 한양건설과 내통하고 있었어요. 대성건설을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3년 전부터라고요? 네, 그리고 윤서진 변호사님과 사장님의 관계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보현은 소름이 돋았다. 자신들의 사랑까지도 이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박 기자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다. 이번 사건의 진짜 목적은 대성건설 인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인가요? 이 지역 전체의 개발권을 독점하려는 거예요. 대성건설은 그 첫 번째 희생양일 뿐이고요. 자료에는 거대한 개발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이 지역을 완전히 재개발하여 신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조 원의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모두 한양건설과 연관된 정치인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보현은 사건의 전모를 이해했다. 자신은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것이다. 이 자료로 진실을 밝힐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내일부터 연재 기사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 기자의 표정은 심각했다.
손보현 씨, 각오하세요. 이 기사가 나가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철민 기자의 첫 번째 기사가 나왔다. 대성건설 사건에 숨겨진 진실. 거대한 정치적 음모 드러나.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김태수와 정치인들 간의 유착관계가 상세히 폭로되었다. 김태수 전 전무, 3년간 정치인들에게 50억 상납. 대성건설 인수, 거대 개발 사업의 서막이었다. 연이은 후속 기사들이 쏟아졌다. 보현의 집에도 다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손보현 씨, 음모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태수의 배신을 언제부터 눈치채셨나요? 정치권의 압력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보현은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저는 처음부터 결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오후, 김태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철민 기자의 기사는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과도 부정한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수는 당당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손보현 전 대표가 제공한 자료들도 조작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럼 은행 거래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김태수가 대답했다. 그것들은 정당한 사업 자금입니다. 정치 자금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지만 박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김태수 정치인 통화 녹음 공개. 대성건설 처리 완료.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었다. 김태수가 정치인과 대성건설 인수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보현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녹음 파일 공개 후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이 김태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정치인들도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태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의원, 뇌물수수 의혹 부인. 사실무근.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보현에 대한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다. 손보현, 음모의 희생양이었나. 대기업의 지방기업 인수 수법 도마에.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험이 다가왔다. 보현 씨, 조심하세요. 박 기자로부터 온 경고 전화였다. 무슨 일인가요? 관련자들이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어요. 협박이나 회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빠, 누가 계속 전화해요. 성은이가 무서워하며 말했다. 뭐라고 하던. 아무 말 없이 끊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보현은 불안했다. 정말로 그들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며칠 후, 더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왔다. 손보현 씨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낯선 남성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상부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제안 말인가요? 이런 곳에서 말하기는. 혹시 조용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보현은 거절했다. 사양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라도. 후회하지 않으실 제안이에요. 하지만 보현은 단호했다. 관심 없습니다. 남성이 떠난 후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괜찮을까요? 무서운 사람들 같은데.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할 거예요. 하지만 보현의 예상과 달리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며칠 후 성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누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행이라니. 검은 승용차가 계속 따라와요. 어제부터요. 이제 가족들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보현은 분노했다. 그날 밤, 보현은 박 기자에게 전화했다. 기자님, 이제 정말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고 있어요. 잠깐 피해 계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안전한 곳을 알아봐 드릴게요. 결국 보현은 가족들과 함께 임시로 다른 곳으로 피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더욱 치밀했다. 다음 날 박철민 기자에게 문제가 생겼다. 기자님, 무슨 일이에요? 손보현 씨. 제가 해고당했어요. 해고라고요?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나 봐요. 더 이상 이 기사를 쓸 수 없게 됐어요. 보현은 절망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박 기자마저 막힌 것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압박은 더욱 교묘해졌고 보현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이 폭로되면서 잠깐 희망을 보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진짜 권력 앞에서는 언론도 진실도 무력해 보였다. 하지만 보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싸워볼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싸움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모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을 지켜야 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게 할 수는 없었다. 21장 마지막 카드. 박철민 기자가 해고당한 지 사흘 후 보현은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사장님, 저예요. 서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급하고 떨리는 톤이었다. 서진 씨. 괜찮아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급해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보현은 가족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서진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외곽의 조용한 모텔이었다. 방 안에서 만난 서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다. 서진 씨,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저희가 정말 위험해요.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그것은 USB였다. 또 다른 증거인가요? 네, 하지만 이번 것은 정말 결정적이에요. 서진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삽입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비밀 회의 영상이었다. 이게 뭐예요? 김태수와 정치인들, 그리고 한양건설 고위진들의 비밀 모임이에요. 영상 속에서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성건설 처리는 완료됐나? 네, 손보현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면 되겠군.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면 최소 10조 원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영상을 보며 보현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이 태연하게 이익을 논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영상? 제가 협력하고 있던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분이 어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였는데 너무 의심스러워요. 보현은 소름이 돋았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까지 온 것이었다. 그럼 우리도? 네,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특히 이 영상이 존재한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진이 보현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저희가 함께 싸워야 해요. 마지막까지. 하지만 박 기자마저 해고당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서진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해외 언론에 제보하는 거예요. 해외 언론이요? 네, 이미 접촉해놨어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 국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서진의 계획을 들으며 보현은 감탄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밤새 작전을 세웠다. 해외 언론에 제보하고 동시에 국내 시민단체들에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진 씨. 네.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서진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보현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서진 씨,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사장님을 만나서 진짜 용기가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먼저 해외 언론에 제보한 영상이 공개됐다. 사우스 코리아 펄리티컬 커러프션 스캔들 락스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 BBC, CNN 등 주요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언론 보도를 받아 제보도 하기 시작했다. 해외 언론 한국건설업계 정치 유착 심각. 김태수 정치인 결탁 영상, 국제적 이슈로 확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김태수는 다급하게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외 언론에 제보된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서고 있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영상 속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태수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검찰, 김태수 긴급 체포. 정치인 3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마침내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보현은 뉴스를 보며 감격했다. 드디어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서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납치당할 뻔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차에 태우려고 했거든요. 보현은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안 돼요. 사장님도 위험해요. 그래도 혼자 둘 수는 없어요. 결국 보현은 서진이 있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만난 서진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정말 괜찮아요. 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줘서. 경찰관이 설명했다. CCTV를 확인해봤는데 정말로 의도적인 납치 시도가 맞습니다. 범인들은 잡았나요? 차량 번호는 확인했지만 아직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물리적인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서진 씨, 당분간 혼자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사장님도 위험한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할 거예요. 그날부터 보현과 서진은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안전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증거를 보완하고 추가 제보를 준비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손보현 씨, 윤서진 씨, 특별검사팀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특검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증언할 기회가 생긴 거네요. 서진이 기뻐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해질 거예요. 이제 물러설 수는 없어요. 끝까지 가야죠. 두 사람은 특검팀 증언을 준비하며 마지막 카드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상대방도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카드는 예상보다 훨씬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을.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마지막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22장,
배신자의 정체. 특검팀 증언을 이틀 앞둔 밤, 보현과 서진은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안전한 장소로 옮겨 다니며 며칠째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서진의 표정이 어두웠다. 서진 씨, 괜찮아요. 네. 그런데 사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진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무슨 얘기예요? 사실. 처음에 제가 대성건설의 변호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보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무법인에서 저를 대성건설에 파견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서진의 고백에 보현은 불안해졌다. 어떤 이유요? 처음에는 대성건설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보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하지만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럼 당신도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지만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장님, 저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보현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또 다른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다. 그럼 한양건설과의 재판 때도? 그때는 정말로 사장님 편이었어요. 법무법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끝까지 도왔잖아요. 하지만 처음 동기가 사장님, 제발 들어보세요. 서진이 보현의 앞을 막아섰다. 저는 처음에는 일 때문에 접근했지만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사장님을 도운 거예요. 포기했다고요? 네, 법무법인에서 저를 압박할 때도, 서울로 갈 때도 모든 게 사장님 때문이었어요. 보현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이 뒤섞였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볼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감동적인 고백이군요. 들어온 사람은 김태수였다. 그런데 그는 구속되었다고 들었는데. 태수야. 넌 어떻게... 석방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요. 김태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러 왔죠. 마지막 정리라니? 사장님,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김태수가 서진을 가리켰다. 윤서진, 당신이 진짜 배신자예요. 뭐라고? 보현이 충격에 빠졌다. 서진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한양건설의 지시를 받아서 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서진이 부인했지만 김태수는 증거를 꺼냈다.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온 것은 서진의 목소리였다. 네, 손보현은 완전히 제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제거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계속 감시하면서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현은 믿을 수 없었다. 서진 씨. 이게 정말...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서진이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조작이라고요? 김태수가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김태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서진이 한양건설로부터 거액을 받은 계좌 내역이었다. 3억 원. 이게 뭔가요? 그건.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을 말해요, 윤서진.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양건설의 스파이였어요. 김태수의 폭로에 보현은 절망에 빠졌다.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요? 사장님, 아니에요. 제가 설명은 필요 없어요. 보현이 서진을 차갑게 바라봤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네요.
왜 당신이 그렇게 완벽하게 도와줬는지.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군요. 아니라니까요. 서진이 울먹였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지만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김태수가 비웃었다. 돈을 받고 연기한 거죠.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서진이 한양건설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진 씨. 보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사장님. 서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보현이 뒤로 물러섰다. 대답해요. 정말 모든 게 연기였나요? 서진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보현의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중에는 진짜였어요. 정말로요. 언제부터가 진짜였는지 어떻게 믿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해요. 보현이 돌아서려 할 때 김태수가 말했다. 사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더 남았다는 거야? 윤서진이 특검팀에 제출하려던 증거들. 모두 조작된 거예요. 뭐라고? 해외 언론에 제보한 영상도 정치인들과의 통화 녹음도 모두 AI로 조작한 가짜예요. 보현은 현기증을 느꼈다. 그럼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게 네, 모두 거짓이었어요. 사장님을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한 마지막 트랩이었죠. 왜 이런 짓을? 간단해요. 사장님이 완전히 절망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김태수의 냉혹한 계획에 보현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네, 모두 연극이었어요. 사장님은 주인공이었고 윤서진은 조연이었죠. 보현은 서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진 씨. 정말 모든 게 연기였나요? 사장님. 대답해요.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정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다. 사장님, 이제 선택하세요. 김태수가 서류를 꺼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요. 조용히 사라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서류인가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류예요. 그 대신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해드리죠. 보현은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만약 거절하면 그럼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미칠 수 있어요. 김태수의 협박에 보현은 무너졌다. 사장님, 서명하지 마세요. 서진이 말렸지만 보현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다. 당신이 왜 말려요? 이것도 연기인가요? 아니에요. 정말로 사장님이 걱정돼서 그만해요. 이제 당신 말은 믿을 수 없어요. 보현이 서류에 손을 대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김태수, 당신을 감금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김태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어떻게? 경찰이? 김태수가 당황해하자 경찰관이 설명했다. 윤서진 변호사가 신고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보현이 서진을 바라봤다. 그녀가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서진 씨. 사장님, 저는 정말로 사장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배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신자의 정체는 복잡했다. 김태수도 배신자였고 서진도 배신자였다. 하지만 그들 각자의 동기와 마지막 선택은 달랐다. 23장, 무너지는 성벽. 김태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졌다. 사장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동현 변호사가 급히 찾아왔다. 무슨 일인가요? 김태수가 구속 중에 또 다른 폭로를 했어요. 또 다른 폭로라니요? 사장님과 윤서진 변호사의 관계에 대한 더 상세한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떤 증거들 말인가요?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이동현이 망설이더니 말했다. 둘이 함께 찍힌 사진들까지요. 보현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김태수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니. 그 사진들이 어떻게... 아마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미행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요. 그럼 이제... 네, 불륜 관계는 기정사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 기밀 유출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현은 절망감에 빠졌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여보, TV 좀 봐요. 순자가 급히 불렀다.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윤서진 변호사, 검찰 조사 중 충격 고백.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화면에는 서진이 검찰청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윤 변호사는 오늘 검찰 조사에서 손보현 전 대성건설 대표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제공한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보현은 충격에 빠졌다. 서진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또한 자신이 한양건설로부터 금품을 받고 손보현 씨를 감시했다고 털어놨는데 순자가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여보, 이게 정말인가요? 보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서진 변호사님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로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복잡하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가요? 순자의 말에 보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순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가 떠난 후 보현은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에서 그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사도, 가정도, 사랑도. 며칠 후 서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장님, 만날 수 있을까요? 왜?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해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해명을? 제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결국 보현은 서진과 만나기로 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서진의 모습은 처참했다. 사장님, 말하세요. 무슨 해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검찰에서 한 말들 일부는 거짓이에요. 또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로 한양건설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하지만 사장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진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장님을 도운 것도 진심이었어요. 그럼 왜 검찰에서는? 협박을 받았어요. 제가 모든 걸 뒤집어 쓰지 않으면 사장님과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보현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서진의 말을 믿어야 할까 말까?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진짜였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었는데. 서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그것은 편지였다. 제가 사장님께 쓰려고 했던 편지예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서진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저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접근했지만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언제 쓴 편지예요? 6개월 전이요. 제가 서울로 떠나기 전에. 보현은 편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서진 씨. 사장님, 저는 정말로 후회해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뭐요? 저는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서진의 간절한 말에 보현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서진 씨, 우리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끝나고 보현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집안을 뒤지고 있었다. 무엇을 찾는 건가요? 윤서진 변호사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수사관들은 보현의 개인적인 물건들까지 모두 압수해갔다. 그날 밤, 보현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회사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가족들은 떠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했다. 아버지. 보현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모든 걸 망쳤네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원망스럽게 느껴졌다. 며칠 후 최종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손보현, 기업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로 기소. 윤서진, 뇌물수수 및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 모든 것이 끝났다. 보현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언론은 연일 그를 비난했다. 부패 기업인의 몰락. 불륜으로 얼룩진 비리의 전말. 한때 지역의 자랑이었던 보현은 이제 사회의 죄인이 되었다. 그날 밤 보현은 옥상에 올라갔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멀게 느껴졌다. 한때 자신이 지키려 했던 도시,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보현의 중얼거림이 밤바람에 흩어졌다. 무너지는 성벽. 그 성벽 뒤에서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25장, 금융의 칼날. 3년의 수감 생활이 끝났다. 2027년 봄, 보현은 교도소 문을 나섰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무관심한 세상이었다. 손보현 씨, 출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여전히 몇몇 기자들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예전만큼 관심은 크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잊혀진 과거의 인물이었다. 보현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임시 거처로 마련한 고시원에 도착해서야 보현은 현실을 마주했다. 6평 남짓한 작은 방, 그것이 이제 그의 전부였다. 많이 변했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대성건설이 지었던 건물들 대부분이 철거되거나 리모델링되어 있었다. 며칠 후, 보현은 옛 대성건설 자리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한양건설 지역본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정말 모든 게 바뀌었구나. 30년간 자신의 터전이었던 곳이 이제는 완전히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보현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예전 직원이었던 박 과장이었다.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과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더라고요. 박 과장의 말에서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뭐요? 윤 변호사님 소식 말이에요. 보현의 가슴이 뛰었다. 무슨 소식인가요? 작년에 출소하셨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안 좋다는 건가요?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하시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드시다고. 그리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가. 보현은 가슴이 아팠다. 서진이 자신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울 외곽 어디선가 혼자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보현은 잠들지 못했다. 서진의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보현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과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경력이 좋으시긴 한데 이미지상 좀 그렇네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어디를 가도 문전박대였다. 한때 지역의 유명인이었던 그는 이제 아무도 고용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 달째 구직에 실패하고 있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다. 보현 씨, 저예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김태수였다. 태수야. 너도 출소했구나. 네, 한 달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만날 수 있을까요? 왜? 할 말이 있어서요. 며칠 후 만난 김태수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보현 씨,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김태수가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이게 뭐야?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모은 거예요. 왜 이런 걸? 속죄의 의미로요. 그리고 김태수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이윤 변호사님한테도 전해주세요. 서진이를. 네, 예, 그분도. 저 때문에 고생했으니까요. 김태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3년의 수감 생활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다. 태수야. 네.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야. 우리는 원래 친구였잖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연락하며 지냈다. 서로의 상처를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몇 주 후, 보현은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건설회사의 현장 감독이었다. 임금은 예전의 10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손 감독님,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젊은 직원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현의 진짜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냥 오래 일했을 뿐이에요. 보현은 과거를 숨기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감독님, 크레인이 넘어졌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는 중단되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보현의 신원이 드러났다. 당신이 그 유명한 손보현이군요. 경찰관이 비아냥거렸다. 전과자가 감독을 하고 있다니.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보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며칠 후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이라서요. 또다시 실업자가 된 보현은 절망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그날 밤, 보현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고시원 옥상에서 혼자 마시는 술은 쓰기만 했다. 서진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보현은 서진이 그리웠다. 3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며칠 후, 보현은 용기를 내어 서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김태수가 준 돈을 사용해서라도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를 헤매다가 드디어 서진의 행적을 찾았다. 윤서진이요. 아, 그 여자 말씀이세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기 언덕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요.
그런데 요즘 많이 아프신 것 같던데. 보현의 가슴이 철렁했다. 컨테이너 박스라니. 언덕을 올라가며 보현은 마음을 다잡았다. 서진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컨테이너 박스 앞에 도착했을 때 보현은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진의 것이었지만 많이 약해져 있었다. 서진 씨. 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사장님. 문 앞에 선 서진의 모습을 보고 보현은 말을 잃었다. 3년 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간대없고 병들고 야윈 여인이 서 있었다. 서진 씨.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모두 변화시켰다. 들어오세요. 서진이 문을 열어주었다. 컨테이너 안은 더욱 처참했다.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있는 6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지내고 계셨군요. 네. 갈 곳이 없어서요. 서진이 차를 끓이며 말했다. 사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비슷해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대화했다. 하지만 둘 다 진짜 속마음은 숨기고 있었다. 서진 씨. 아직도 저를 원망해요. 원망이요. 왜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사장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서진의 말에 보현은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네,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사장님을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여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서진 씨, 혹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요? 보현의 제안에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서진의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보현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사장님. 서진 씨, 우리 이제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서로라도 의지하며 살아요. 서진이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해요. 그날부터 보현과 서진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비록 초라한 컨테이너 박스였지만 둘이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의 칼날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과 경제적 압박은 계속되었다. 과연 두 사람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26장, 직원들의 눈물. 서진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컨테이너 박스 안의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면접 어떻게 됐어요?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보현은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참이었다.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왜? 신원조회에서 걸렸나 봐요. 면접관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보현은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 10번째 실패였다. 저라도 일을 구해야 하는데. 서진이 안쓰러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변호사 자격을 잃은 전과자를 고용할 곳은 없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보현이 서진을 위로했지만 둘 다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사장님. 사장님 계세요?
컨테이너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보현이 나가보니 옛 대성건설 직원들이 서 있었다. 박 과장님, 김 대리, 어떻게 이곳을? 사장님을 찾아다녔어요. 박 과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좁은 컨테이너 안에 직원들이 들어오자 더욱 비좁아졌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 대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왜 사과를 해요? 사장님이 어려울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요. 그때 저희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직원들이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다. 보현은 가슴이 뭉클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배은망덕했어요. 박 과장이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 마음이니까요. 직원들의 간절한 부탁에 보현은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양건설에서는 몇 명만 남기고 대부분 내보냈어요. 직원들의 말을 들으며 보현은 가슴이 아팠다.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었다. 사장님, 정말 다시는 회사를 하실 생각 없으세요? 막내 직원이었던 이사원이 물었다.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사장님과 다시 일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보현의 말에 직원들은 아쉬워했다. 그럼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직원들이 떠난 후 서진이 보현을 바라봤다. 좋은 직원들이었네요. 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사장님, 후회되시죠? 뭐가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놓친 게요. 보현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아요. 거짓말이에요. 사장님은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거든요. 서진의 말이 맞았다. 보현은 여전히 건설 현장이 그리웠고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일이 그리웠다. 며칠 후 더 많은 옛 직원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현장 직원들이었다. 사장님, 반장님들, 어떻게 이곳까지? 사장님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현장 반장 출신인 그들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사장님을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사장님이 어려우실 때 나 몰라라 했어요. 현장 직원들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는 따로 있었잖아요. 보현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용감했어야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현장 직원들도 성금을 모아왔다.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와 함께 일해주세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죠. 보현의 말에 직원들이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정말 다시 시작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방법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함께 찾아보면요. 서진 씨. 사장님은 그냥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만들고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서진의 격려에 보현은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자본도 없고 신용도 없는데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직원분들과 함께요. 며칠 후 보현은 용기를 내어 박 과장에게 연락했다. 과장님, 혹시 시간 되세요? 만나서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사장님.
박 과장의 기쁜 목소리에서 희망이 느껴졌다. 만남 장소에 나가보니 박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함께 와 있었다. 사장님, 무슨 상의사항이 있으시다고요? 작은 건설업체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보현의 말에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상관없어요. 사장님과 함께라면요. 직원들의 열정에 보현은 감동했다. 자본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형 공사는 꿈도 못 꿔요. 소규모 공사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저 때문에 여러분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각오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의지를 보며 보현은 결심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죠. 예.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날부터 보현과 옛 직원들은 새로운 건설업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새희망건설이라는 이름을 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험난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 왜요? 전과 기록 때문에 건설업 면허 발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럼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겠네요. 하지만 실질적 운영자가 사장님이라는 게 밝혀지면 문제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장님, 방법을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직원들의 눈물 어린 간절함을 보며 보현은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27장 서진의 마지막 부탁. 새희망건설 설립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서진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사장님, 저 좀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던 서진이 갑자기 쓰러졌다. 서진 씨. 보현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운 것뿐. 안 돼요.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해요. 보현은 서진을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환자분이 위암 3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보현과 서진은 말을 잃었다. 3기라고요? 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나요? 특별한 증상은 그냥 가끔 속이 아팠을 뿐인데.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하기 어려워요. 지금 상태로는 치료할 수 있죠? 보현이 급히 물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하지만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얼마나 들까요?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지금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서진이 말했다. 사장님, 치료는 포기할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해요? 그리고 서진이 보현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은 새희망건설에 집중하세요. 서진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장님,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보현은 서진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하지만 전과자인 그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서요. 사장님 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렵겠네요. 담보로 잡을 것도 없으시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김태수에게도 연락해봤다. 보현 씨, 저도 도와주고 싶지만 저 역시 빈털터리예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성금을 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가 가진 게 이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며칠 후 서진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사장님,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보현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이 보현을 불렀다. 사장님, 제 마지막 부탁 들어주세요.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들어주실 거죠? 보현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진이 말을 이었다. 세희망건설. 꼭 성공시키세요. 서진 씨와 함께 성공시킬 거예요. 아니에요. 저 없이 하세요. 왜 그런 말을?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아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시 과거처럼 사장님 때문에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사장님에게는 중요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해야 하거든요. 서진의 간절한 말에 보현은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죽으면 서진 씨.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서진이 보현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죽으면 사모님께 돌아가세요. 무슨? 사장님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필요해요. 서진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약속해주세요. 제발. 보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서진을 떠나 순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사장님. 큰 소식이에요. 박 과장이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세희망건설 사업자 등록이 승인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공사도 따냈어요. 보현은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다. 서진의 병 때문에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었다. 서진 씨, 들었어요. 회사가 시작돼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도 기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다. 이제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 그 돈은 회사 운영비로 쓰세요. 안 돼요. 서진 씨가 더 중요해요. 회사가 더 중요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서진의 고집에 보현은 어쩔 수 없었다. 세희망건설의 첫 공사가 시작되었다. 작은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였지만 보현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에 현장에서 보니 좋네요. 직원들도 기뻐했다. 하지만 보현의 마음은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집에 혼자 누워있는 서진이 계속 걱정되었다. 공사가 끝날 무렵 서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사장님, 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요. 지금 당장. 가봤자. 그래도 가야 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이되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 환자분,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보현은 무너졌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일주일. 병실에서 서진이 보현을 불렀다. 사장님. 네, 서진 씨. 제 마지막 부탁. 꼭 들어주세요.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저 없이도 행복하게 사세요. 서진의 간절한 부탁에 보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알아요. 그 마음. 저도 똑같아요. 그날 밤 서진은 보현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그리고 새벽 3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서진 씨. 서진 씨. 보현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다시 잃은 보현은 절망에 빠졌다. 세희망건설의 성공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서진의 장례식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옛 대성건설 직원들, 그리고 서진을 기억하는 사람들까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진 변호사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보현은 더욱 슬펐다.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남은 보현은 서진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다. 저 없이도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 28장, 혼자 남은 밤. 서진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보현은 컨테이너 박스로 돌아와 혼자 지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박 과장이 음식을 가져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보현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새희망건설 다음 공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좀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떠난 후 보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쓰던 컵, 그녀가 입던 옷들, 그리고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들.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며칠 후 김태수가 찾아왔다. 보현 씨, 조의를 표합니다. 고마워. 많이 힘들죠? 보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힘들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었다. 보현 씨, 그런데 혹시 순자 씨 생각은 안 해봤어요? 김태수의 말에 보현이 고개를 들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윤 변호사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잖아요.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요? 새희망건설도 있고 직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김태수의 말이 옳다는 것을 보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날 밤 보현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컨테이너 밖 작은 의자에 앉아 혼자 마시는 술은 쓰기만 했다. 서진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보현은 중얼거렸다. 너 말대로 순자에게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바람만이 그의 말에 대답해줄 뿐이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성민이에요. 큰아들 성민의 목소리였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보현의 가슴이 뛰었다. 성민아, 어떻게? 아버지 소식을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너는 어떻게 지내니?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성민이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엄마가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가끔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보현은 놀랐다. 순자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니. 그리고 저희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성민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성민의 간절한 부탁에 보현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런 건 이제 상관없어요. 가족이잖아요. 전화를 끊은 후 보현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3년 만에 듣는 순자의 목소리였다. 순자야. 나야. 여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민이가 연락했더라고. 네. 정말 돌아가도 될까? 순자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언제든 기다리고 있어요. 순자의 말에 보현은 눈물을 흘렸다. 여전히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 서진과의 약속도 있었고 새희망건설도 있었다. 그날 밤 보현은 서진의 유품을 정리했다. 많지 않은 물건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 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서진이 자신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사장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없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사장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사장님, 제 마지막 부탁을 꼭 지켜주세요. 가족에게 돌아가세요. 사장님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희망건설도 꼭 성공시키세요. 그것이 저에 대한 최고의 공양이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서진. 편지를 읽으며 보현은 서진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복을 걱정하고 있었다. 며칠 후, 보현은 결심했다. 과장님, 저는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해요. 정말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새희망건설은 계속해야 해요. 물론이죠. 저희가 잘 꾸려나가겠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보현은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사장님,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희는 항상 사장님 편이에요. 직원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보현은 컨테이너 박스를 떠났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곳에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서진의 묘소였다. 서진아, 나 집으로 돌아간다. 묘비 앞에 앉아 보현은 말했다. 내 말대로 가족들과 다시 살아보려고 해. 그리고 새희망건설도 꼭 성공시킬게. 약속한다. 바람이 불어와 꽃을 흔들었다. 마치 서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보현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묘소를 떠났다. 집으로 향하는 길, 보현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연 가족들이 자신을 받아줄까? 그리고 자신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서진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그녀에 대한 예의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려 하고 있었다. 혼자 남은 밤은 이제 끝나고 있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29장 마지막 선택. 집으로 가는 길, 보현은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멈춰섰다.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박 과장이었다. 사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새희망건설 사업자 등록이 취소됐어요. 뭐라고요? 보현의 가슴이 철렁했다. 전과 기록 때문에 뒤늦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박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행 중이던 공사도 중단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럼 직원들은 모두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보현은 현기증을 느꼈다. 서진의 유언대로 새희망건설을 성공시키겠다던 약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보현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또다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성민이었다. 아버지, 언제 오세요? 엄마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성민아, 미안하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보현은 새희망건설 일을 설명했다. 그렇구나. 하지만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랑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난 또 실패했어. 실패가 뭐 어때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걸요. 성민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보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집 근처까지 왔지만 보현은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내가 들어가면 또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 거야? 보현은 발걸음을 돌렸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그날 밤, 보현은 시내의 고시원에 방을 잡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소주를 샀다. 서진아,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혼자 술을 마시며 보현은 서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세희망건설. 망했어. 직원들도 다시 거리로 내몰렸고 술이 들어가자 자책감이 더욱 커졌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가 봐. 며칠 후 보현은 옛 대성건설 건물을 다시 찾았다. 지금은 한양건설 지역본부로 바뀐 그 건물을 30년을 일군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구나. 건물을 바라보며 보현은 허탈했다. 아버지의 유산, 자신의 인생, 그리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보현은 건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다. 보현 씨. 돌아보니 한양건설 임원이었다. 예전에 박영호와 함께 협상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요. 세희망건설 얘기 들었어요. 안 됐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죠. 전과자가 건설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조용히 사세요. 더 이상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보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다. 그날 밤 보현은 대성건설 옛사옥 옥상으로 올라갔다. 한양건설로 바뀐 지금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막혀있지 않았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야경이 예전과 달랐다. 자신이 지었던 건물들 대부분이 철거되거나 용도가 바뀌어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보현은 옥상 난간에 앉았다. 아래로 보이는 거리가 아득했다. 서진아, 나도 이제 너한테 갈게. 바람이 불어와 보현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순자였다. 여보, 어디 있어요? 성민이가 아버지가 집에 오신다고 했는데. 순자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왜 대답 안 해요? 순자야. 네, 여보. 빨리 와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미안해. 왜 미안해요? 빨리 와요.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될 뿐이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인데. 순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여보,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집에 와요.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여보. 보현은 전화를 끊었다. 난간에서 일어선 보현은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봤다. 한때 자신의 꿈이 가득했던 도시, 이제는 남의 것이 된 도시. 아버지. 서진아. 이제 갈게. 보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성민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성민과 성은 그리고 순자까지 옥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왜 여기까지?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서 바로 뛰어왔어요. 성민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버지, 위험해요. 이리 와요. 성민아. 아빠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성은이가 말했다. 아빠는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순자도 다가왔다. 여보, 함께 집에 가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보현은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성민이 보현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정말 그럴까? 네, 정말이에요.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며 보현은 조금씩 난간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보현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아버지.
가족들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보현의 머릿속에는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다. 아버지와의 추억, 순자와의 결혼, 아이들의 탄생, 서진과의 사랑, 그리고 모든 실패와 좌절까지. 아,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의식이 흐려져가는 순간 보현은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미안해. 모두에게 미안해. 30장, 남겨진 사람들. 에필로그, 기억 속의 그. 3년 후. 새봄이 찾아온 어느 날, 순자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손에는 보현이 좋아했던 국화꽃을 들고 있었다. 여보, 성민이가 취업했어요. 대성건설이랑 비슷한 회사예요. 묘비 앞에 앉아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성은이도 대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건축학과 지원했대요. 아버지 닮았나 봐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의 꽃들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혼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이 얼마나 아팠을지. 묘소 옆에는 또 다른 작은 묘비가 있었다. 윤서진의 묘였다. 보현이 죽은 후 순자가 직접 서진의 무덤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었다. 서진 씨도 안녕히 계세요. 당신을 진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순자는 서진의 묘에도 꽃을 놓았다. 질투와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엄마. 뒤에서 성민이 불렀다. 아, 왔구나. 성민은 정장 차림이었다. 오늘이 새 회사 입사 첫날이었다.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성민이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저 오늘부터 건설회사에서 일해요. 아빠처럼 좋은 건물 많이 지을게요. 성은도 뛰어왔다. 아빠. 저 이번에 건축학과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가족들의 밝은 소식을 들으며 묘비는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옛 대성건설 직원들이 모였다. 보현의 기일을 맞아 매년 하는 추모 모임이었다. 사장님,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박 과장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저희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직원들은 각자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보현을 그리워했다. 그런데 들었어요. 김태수 씨가 작은 건설회사 차렸다던데? 정말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태수는 보현의 죽음 이후 크게 후회하며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다. 대성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사장님을 기리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배신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후회했으니까. 한편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는 박철민 기자가 원고를 쓰고 있었다. 철의 성벽. 한 지방 기업인의 사랑과 몰락에 관한 기록. 손보현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건설회사를 30년간 키워온 성실한 기업인이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거대한 음모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박 기자는 3년 전부터 보현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었다.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서진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사랑이 되었다. 책상 위에는 서진이 생전에 박 기자에게 맡긴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보현에게 쓴 편지들이었다. 사장님, 저는 당신을 만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순수했다고 믿어주세요. 박 기자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랐다. 보현과 서진의 사랑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5년 후. 성민은 이제 한 건설회사의 과장이 되어 있었다. 그가 담당한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의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오늘 기공하는 이 건물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성민이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저의 아버지도 평생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건물을 짓는 일을. 성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좋은 건물을 짓겠다고 다짐합니다. 기공식이 끝난 후 성민은 혼자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을 위한 건물을 짓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성민은 중얼거렸다. 아빠의 꿈을 제가 이어갈게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현장의 먼지를 날려보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한편 성은은 건축학과 4학년이 되어 졸업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목이 뭐예요? 교수가 물었다. 아버지의 꿈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건축에 대한 연구예요. 제 아버지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성은의 작품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작품 속에 담긴 따뜻한 철학에 깊이 감동했다. 당신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교수의 말에 성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10년 후 박철민 기자가 쓴 철의 성벽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현과 서진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들의 사랑을 기억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랑이란 때로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한 것을 남기기도 한다. 손보현과 윤서진의 사랑이 그랬다. 비록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어느 늦가을 날 순자는 혼자 보현의 묘소를 찾았다. 손에는 그가 좋아했던 국화꽃 대신 그가 설계한 건물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여보, 성민이가 아버지 회사를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대성건설이요. 순자는 사진을 묘비에 기대어 놓았다. 그리고 성은이는 건축사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위한 건물을 설계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묘소 주변을 맴돌았다. 저도 이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는 알거든요. 순자는 서진의 묘에도 꽃을 놓았다. 서진 씨도 당신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을 거예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긴 그림자가 묘소를 덮었다. 여보, 저는 당신들 두 사람 다 용서해요. 순자의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그리고 사랑해요. 여전히.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내려와 두 개의 묘비를 비췄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나지막한 내레이션. 그의 싸움은 졌다. 그러나 그가 지키려 했던 마음은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남기기도 한다. 손보현과 윤서진. 그들의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끝.